KF-21 블록2의 전력화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력과 향후 수출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발표를 이제 방사청에 이제 KF-21 사업팀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뭐 좀 죄송한 얘기인데, 변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은 현재 KF-21의 이제 블록 1의 이제 초기 생산, 제가 8월 21일 날 사천 카이 그 KF-21 생산 라인 한쪽에 FA50이 있고 수출해야 되는 것도 만들고 있었고, 갔다 와서 봤는데 치료기가 있었어요. 8월 21일 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25일까지 이제 거기에 라인에 깔려면은 올 연말까지, 뭐 연말 또 지나야 되고, 그러면 그 나오는 기체별로 나오는 걸 다 테스트 해봐야 돼요. 마치 시제기급으로 수준으로 테스트 해봐야 되고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한 대 한 대. 그건 뭐 어느 나라든 다 하는 거니까, 전투기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럼 그거에 대한 시간도 주어져야 되고 안전성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현재 그 주력 무기인 뭐 미티어, 그다음에 독일제 IRIST, 이게 실탄들이 다 들어와서 또 실탄들에 대한 또 적용과 또 비행, 실제 실문에 대한, 그동안 모크업이라면은 이제 1대1 똑같은 모크업의 사이즈 똑같은 모크업을 비행을 시켰다면은 무게에 맞춰서 실탄도 좀 탑재해서 해봐야 되고, 또 몇 발은 또 쏴봐야 될 거예요. 사실 거기에 이제 훈련탄 개념으로 이제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실제 쏴보고 목표물 타겟을 명중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나중에 영상을 공개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전부 끝나려면 이제 2026년 사실 12월 달까지 가요. 20대를 다 라인에 깔아놔도. 그럼 그게 생각처럼 방위사업장이 말하는 것처럼 실전 배치가 바로 안 돼요. 동시에 강릉비행단이 이제 18전투비행단이죠. 거기서 그 시설물이 다 깔끔하게 끝내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될 거예요. 지금 한참 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외부에 노출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에 또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LH나 기존의 뭐 수리연헬기도 그렇고, 워낙 이제 방위사업청은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를 참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홍보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실무자들은 팀별로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 보도문이나 나오는 게 있죠. 사업에 대한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앞서가지고 뭐 2026년 12월부터 이게 돼서 생산된다. 근데 실전 배치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 왜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해군의 주요 전투함들을 보면은 그 건조식이 있지 않습니까? 건조식이 있고, 해군 인도식이 있고, 해군이 또 전력화 3단계가 있어요. 1, 2, 3단계. 전력화까지 가려면은 보통 2년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해군의 수상전투함의 규모, 사이즈가 또 워낙 사람도 많이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양산 끝내서 시험 비행 테스트하고, 그걸 또 이제 끝났다 싶으면 이제 공군에 넘겨주면 초도, 새로운 전투기니까 그 교관 조종사들이 또 제대로 이게 적응을 해야 되니까 또 타봐야 되고, 또 그 현지에서, 부대 현지에서. 그래서 또 그게 뭐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조종사들한테 넘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술 개념 근데 그 단계가 1년 걸리고, 보통 시제품들, 초기에 나오는 초도 제품들은 시제품에서 초도 제품 넘어가는 게 보통 많이 만들어야 4대. 상징성 있게. 그리고 강릉 비행단에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 언론한테. 그럼 뭐 그게 20대가 이제 있을 수가 없고, 4대를 받은 상태에서 공개를 할 거라고. 그게 이제 블록 1이에요. 무장도 같이 옆에 나열해서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블록 1이 2026년 후반기 가서 실전부대에서 실제 공개가 될까? 저는 아직은 좀 의문이고, 지금 현재 2020년 10월인데 얼마 안 남았죠. 2026년도. 그런 측면에서 블록 2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거 뭔가 실적을 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그다음에 윗사람들한테. 그래야 자기들이 인정을 받는 거니까. 공무원들 세계도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블록 2를 이제 앞당겨 얘기한 게, 자기들도 이제 생각을 못한 게, 그동안에 장거리 공대지 2 미사일,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만 강조를 했어요. 우리 이거 만들 것이다. 개발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세웠는데, 이게 이제 전투기를 많이 홍보하고, 장공지 2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게, 지나온 게 재래식 폭탄, 무유도 로켓탄, 그다음에 GBU 시리즈, 레이저 유도 폭탄, 그다음에 GPS 유도 폭탄, 제담 시리즈. 이게 기본 그 무장인데, 공대지 무장인데, 이거를 놓쳤네? 이것도 홍보거리. 요걸 홍보하자. 장공지 2라고 하는 그 공대지 미사일은 어차피 2032년도가야 양산을 시작할 테니까, 그 전에 뭘 해먹고 살지? 전투기는 또 블록 2도 나오는데, 그 전까지 뭘로 버텨야 돼? 그럼 이거지. 그럼 보통 최대 사거리가 길어봤자 40km짜리 이제 뭐 유도 폭탄들 최대 길어봤자, 이거라도 좀 해먹자, 홍보하자, 알리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 전력화가 앞당겨진다든지 그런 거예요. 공대지 무장이야 일찌감치 배치가 되죠. 거기에 맞춰서 블록 2가 나올 때 그 전에 테스트를 끝낼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끝내겠다. 기존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유도폭탄들이나 뭐 재래식 폭탄들, 범용 폭탄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제 막 공격할 때, 공습할 때, 지금 뭐 며칠 전까지도 영상이 있었는데, 뭐 계속 하잖아요, 공습을. 그게 대부분이 범용 폭탄보다는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 GPS 유도 폭탄, 그냥 정밀하게
때려서 빌딩 하나를 딱 끊어버리듯이 그냥 해가지고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하마스는 방공망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근거리 이제 공격이죠. 정밀 유도 폭탄 사용해서 공격하는 거. 근데 우리는 또 이제 KF-12 블록 2 초도 생산해서 이제 배치되면은 휴전선상에서의 이제 작전 또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급하면은 DMZ에 바로 넘어나 바로 전에 뭐 내려왔다 하면은 막아야 되니까 또 이제 그러한 좀 사거리가 짧은 것도 필요하죠. 작전 요구도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요거를 이제 아주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딱 구분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래서 블록 2가 바로 이제 실전 배치가 금방 된다, 땡겼다. 근데 장공지투는 뭐 없는데 2030년 이전에는 실전 배치된 게 그냥 일반 폭탄이나 그런 사거리 짧은 유도 폭탄을 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라도 좀 해외 시장에 내놓고 보여주면은 일단은 뭐 구매에 좀 의욕이 생겨서 협상과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좀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자기들의 내용을 언급 안 했던 걸 언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공무원들,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찾아내서 발표한 건데 이거를 일반 이제 언론이나 저희 같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쪽이 아닌 밀리터리 쪽이 아닌 분들이 그냥 급하게 이제 보도자료 기반해서 이제 내놓는 거죠. 근데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같이 기존 언론 경위 지금 요즘에 얘기하는데 기존 언론의 이제 역할이 약간 좀 어긋나는 게 이제 뭐 정치 쪽도 많지만은 이제 이런 분야도 조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 좀 더 들여다보고 쓰면 좋은데 그러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 없죠. 이런 해소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다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실전 배치는 빨리 되겠죠. 근데 거기에 핵심은 장공지 2, 그다음에 장거리 공동 한국형 미사일 요게 들어가야만 진짜 프랑스의 라팔 같은 아주 완벽한 엔진을 빼고 레이더, 무장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뭉쳐지는. 그래야 수출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물론 더 나가서 블록 3에서는 이제 한국형 엔진이 이제 장착이 될 예정이지만은 그건 또 다른 얘기고 또 이후에 또 얘기고 나중 얘기고.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과시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신 거다. 근데 나쁜 얘기는 아닌데 좀 더 구분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제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동 지형 추적 비행 장치는 조종사 생존성을 높이는 기술로 꼽힙니다. 이 기술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어떤 전술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상대방의 방공망이 좀 허접할 때, 그 뭐 쉽게 얘기해서 탑건 2를 보시면은 처음에 초반부에 슈퍼넷이 계곡 사이를 이제 비집고 저고도 비행, 일종의 저고도 비행을 한 거거든요. 지형 지물을 이제 회피해서. 그러다가 이제 목표물에 가까우니까 급상승을 하고 결국 레이더에 노출돼서 그게 4.5세대 전투기가 노출이 돼서 이제 영상으로 보면 이제 SA3급의 미사일에 이제 격추들이 되죠. 그래서 일정 그 작전 들어갔을 때는 좀 일부분은 필요한데 그게 어떤 전적으로 믿을 만한 뭐 그런 전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기술도 필요하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출 도입을 한 나라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제 뭐 대게릴라전에 대한 공습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중고도 이상의 방공망이 없으면은 충분히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칠 수 있으니까 은닉을 이제 하고서 좀 피해서 그 지형 지문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수출되는 전투기에 이제 그 기능이 필요하죠. 근데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 지금 스텔스 전투기 도입한 이유라든지 한반도에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적용하는 스텔스 전투기 전력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 지형 추적 비행 장치가 뭐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뭐 4대 기술에 이제 하나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에이사 레이더가 더 돋보이는 거죠. 에이사 레이더가 전자전까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점수를 준다면은 이제 에이사 레이더 쪽으로 두고 싶습니다. KF-21의 복자형 설계가 해외 마케팅과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구축에 어떤 전략적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약간 좀 과장된 거 있죠. 복장 뭐 설계라는 게 어차피 예정돼 있었고 미국의 F-22 랩터하고 F-35만 복장이 이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시뮬레이터로 다 될 수 있느냐 지상 설치한 시뮬레이터로 근데 그 문제는 계속 논란이 있어왔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J-20은 복장을 만들었다 해서 자기들은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스텔스 전투기지만 복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었죠. 9월 3일날 뭐 자기들 전승절 행사 때 근데 이제 그거하고 편승해서 우리도 우리 KF-12도 자랑스러운 전투기인데 우리도 복장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기획이 됐어. 그러면서 이제 중국식의 이제 말씀들을 하신 게 유무인 복합에 아주 이게 유리해. 당연히 뭐 좋겠지만은 그걸 굳이 뭐 억지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복장을 만들었다고 하기엔 좀 시대적인 게 시기상으로는 좀 일르죠. 유무인 복합 체계가 원리상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는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또 그게 어떤 세미나 중심으로 회자가 되고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는 빨리 잡아야 뭐 2019년, 18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제기가 이제 막 조립을 하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시기지만은 그래서 뭔가 좀 그것 때문에 뭐 이걸 했을까 하는 생각은 좀 전하게 좀 인식이
안 돼요. 그냥 복제하기는 여러 용도로서 지상 타격용으로서 복제하기들이 많이 이제 선호되니까 어떤 분담력, 작전 그 어떤 운영, 지상 타격의 운영 조정도 해야 되고 지상도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복제하기가 유리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론이고, 근데 굳이 뭐 말할 게 없다고 해서 유무입복합.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뭐 스텔스 무인기도 이번에 국고에 나올 때 이제 개념을 보여줬는데 일반 언론에 이제 종이로도 공개를 했었고 종이 이렇게 뭐 자료로서. 그러면 이제 그게 구체화되려면 지금의 시점 10월 초순으로 이제 봤을 때는 최소한 10월 중후순에 하는 이제 아덱스 전시회 있죠. 일산 킨텍스에서는 거기에 전시물이 어떤 형태로 더 구체화돼서 사이즈가 어떻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 있는 해당 업체들, 뭐 대한항공이나 카이의 어떤 그 개발 진전도 속도가 어떤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를 또 보면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얘기를 하겠죠. KF-11에 갖다 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기를 그럼 언제 이게 실천됩니까? 하면은 또 이것도 2030년 넘어야 돼요. 실제 제대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뭐 YFQ 뭐 40이라든지 이제 뭐 첫 병을 했어요. 그런 계통의 좀 무인기들이, 제트 무인기들이. 미국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이제 시제기 정식으로 채택한 두 가지 종류인데, 그게 이제 제너럴 아토믹스께 이제 첫 병을 한 게 이제 한 달 됐나 뭐 2달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원리 논리는 다 살아 있고 지금 존재하는데, 이걸 실전 투입을 이제 아마도 뭐 미국이 먼저 할 수 있겠죠. 뭐 중국보다 오히려 먼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또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중국도 뭐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중간에 이제 뛰어든 거고 미국이 하니까 자기들 뒤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실전 이게 사용이 과연 언제 될까? 근데 가까운 근래에 이게 할까? 아직은 그게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KF-11의 복제하기에다 갖다 붙인 거는 조금 약간은 좀 앞서간 얘기가 아닐까. 나중에 이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 안에다가. 그 기반이 이제 뭐 이게 앞선 디지털 방식이니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유무의 복합체계를 가지고 나왔다? 왜냐면 2014, 15년도에 KF-21을 이제 복책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 할 때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 16, 17년도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게 최근에 일단 갖다 붙인 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이 KF-21의 전투 개념과 수출 전략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간단합니다. 러우 전쟁에서 공대지 미사일의 역할과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이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톰 섀도우, 스칼프, 스칼프라는 그 두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게 뭐 한 250km짜리다. 뭐 기껏해야 뭐 고도에 따라 300km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상 발사식인 이제 미국제 에이테킴스 지대지 단거리 탄도탄인데, 이것도 뭐 처음에는 300km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타격하는데 이제 이 러시아군의 주요 후방 그 지점들을 타격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소식은 이제 미국에서 토마호크 크루즈 최대 사정거리가 뭐 2,900km까지 갈 수 있는, 이걸 줘야 되겠다, 줄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또 독일 쪽에서 이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죠, 500km짜리 그걸 줘야 되는데 뭐 계속 뭐 준다 만다. 러시아는 또 협박을 하고 있죠. 그걸 주면은 이제 끝장이다, 독일하고 관계는. 그다음에 또 미국 트럼프한테 토마호크 크루즈 주면 또 끝장이다, 국면이 바뀐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공대지 뭐 미사일, 순항 미사일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차기 이제 장공지2라고 하는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500km짜리 이걸 이제 개발에 착수한 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이 전투기 보유국들, 전투기 대량 보유국들이 봤기 때문에 한국의 KF-11의 어떤 위상이 중요하고, 저게 블록2가 나와서 결합이 되는 2032년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한편은 나 속에서 지금 화가 나는 게, 저 사람 저 국가에서 기다려 줄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라팔이 계속 팔리는. 근데 또 최근에 파키스탄 공군에서 격추는 됐지만 한 대가. 근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한 달 차이를 두고 또 이 프랑스의 라팔 다수사에서 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를 해서 성공했고. 그래서 계속 뭐 그 전투기가 라팔이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무장들이 계속 보강이 되니까 판매가 될 것이고, 그래서 2030년 이전에 우리가 유럽까지 이게 KF-11의 블록2가 진출하려면 무장이 중요한데, 어차피 이게 개발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개필러 역할, 중간 단계로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타우러스, 독일제 타우러스를 일단은 수출용 전투기에 장착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하자. 그 얘기로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ADD, 국방과학연구소나 나중에 양산할 LIG 넥슨에서는 반대를 하죠. 이게 잘못하면은 자기가 이제 판매가 줄어드니까. 왜냐면 나라에 따라서 타우러스를 살려는 나라가 있을 거고, 한국의 천령 미사일을 살려는 나라가 있을 거고, 양분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그 개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막바지에. 그래서 그냥 천령 미사일에 그냥 장공지2에 집중하기로. 그래서 중간에는 우리가 좀 전체 뭐 유럽까지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제가 이제 팔린다고 좀 얘기했고, 근데 이제 좀 중동을 잘 모르겠고, 중동이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이 전투기 도입이 있어서 아주 뭐 야가 빠졌기 때문에 과연 블록2 미사일을 장공지2를 장착되지 인티그레이션 안 된 상태에서 도입을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지역을 벗어나면서 지금 좀 의문은 있죠. 생기곤 있죠. 아직은 미지수죠. 워낙 개발 기간이 짧게 잡은 거지만 7, 8년이지만 완성이 다 되고 확증이 되고 인증이 돼서 생산해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실전 부대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10년 잡아야 되잖아요. 실제 그 나머지 플러스 알파가 3년이니까 그런 부분에 7년 플러스 3년은 이제 그런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개발은 착수는 했는데 좀 중간에 이게 좀 뺏기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다른 그 전투기 FA-50의 블록 20이 있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FA-50 블록 20을 완성된 거를 A사에다 장착하고 암남 발사할 수 있는 이게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출 시장에서 이거라도 하면은 일단은 진입할 수 있는 나라는 좀 늘어나죠.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더 좋은 KF-21이 블록2도 그 다음에 사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장공지2나 KF-10 블록2도 기다리지만은 FA-50 블록 20을 더 지금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분야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조마조마하면서 우리 K방산의 도약, 새로운 도약 2단계 도약을 저도 기다리고 있죠.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뭐 나이도 먹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건 좀 개인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FA-50 블록 20도 신경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지금 뭐 우리가 폴란드에서는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해 들어가기로 했는데, 요게 이제 뭐 공중파 공영방송 공중파에서 비판을 좀 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뭐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기존의 뭐 원자 사장님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을 갖다 끼워놨는데, 아니 좀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우리 LIG 넥슨에서 국산 레이더가 이제 A사 레이더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산 레이더를 또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좀 과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KF-11의 블록 2 얘기도 했지만은 현령 장공지2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그전에 FA-50도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이게 플랫폼 두 가지 가지고 똑같이 잘 해야 된다. 두 개 다 팔 물건인데 그 전에 선택될 수 있는 거는 FA-50 블록 20이 더 먼저 선택이 된다. 시간상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게 먼저다. K방산에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언론에서는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그냥 뭐 받아쓰기 바쁘니까 뭐 발표하는 대로 순서 없이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이제 이렇게 평론하는 입장이나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계속 해야 되겠죠. 별도로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KF-21의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개조가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이 수출 경쟁력이나 기술 자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이게 이제 블록 3, 그 KF-12 블록 3,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뭐 번호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 KF-XX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번호를 이제 XX로 한 거는 번호를 이제 같이 제가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스텔스,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이제 랩터 22. 그래서 뭐 우리가 XX라고 붙인 또 이게 뭐 어떤 언론에 따라서는 다르게 쓰니까 사용자에 따라서는 그건 KF-22로 이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제 스텔스 전투기는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KF-21은 KF-X 시절부터, 그러니까 뭐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인 진화, 단계별 진화를 이제 노리고 20년 전에 뭐 거슬러 올라가서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놓고 올해죠. 2025년 여름부터 내놓고 우리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을 할 거야. 그게 바로 이제 블록 3라고 하는 전투기 이름이고, 그 다음에 XX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나온 게 엔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국산 엔진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 제20을 보면서 엔진 출력 문제도 있고, 항공기가 이제 무게 중심이 더 늘어나고, 내부 무장창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거의 없어도, 왜냐면 외형 디자인은 이미 스텔스 외형 디자인을 설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전자장비나 레이더, 그 연동된 시스템, 뭐 전자전 장비, 그다음에 내부 무장창에 연동된 거, 그다음에 밀어내고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내부 속을 다 갈아 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텔스 도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개발해서 블록 3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엔진이 또 중요하죠. 그 담보가 되는 그 어떤 전력 문제라든지 추력 문제 더 늘어나니까, 이 이륙중은 최대 이륙중에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가 다 갈아 끼워지니까. 그래서 엔진 개발을 동시에 이제 추진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중에 너무 이제 과장되게 언론 홍보를 했었죠. 2024년도에 중심으로 하반기에. 근데 다행히도 지금 2025년 여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해당되는 그걸 원하는 업체, 특정 업체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 기존에 이게 전체 전투기 규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되더라도 단계적인 엔진 추력을 이제 기존에 엔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F414 한국형 K 버전인데 KI 버전. 요걸 기반으로 추력을 더 늘리는데 요 엔진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종의 국제 공동개발 형식으로 이제 있어요. 묶여 있어. 얘긴 기본적으로 10년 전에 돼 있고, 근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업체, 그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이제 얘기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퍼센테이지가 높은 기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터빈 블레이드 엔진을 견딘다 이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혼자 자기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구성체의 추진력 문제는, 그거를 하는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공기 흡입부터 해가지고 종합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이거는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해야 되는 거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열에 견디는 거 그거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가져와라, 껴가지고 같이 하자. 대신 지분은 우리가 더 높다. 이제 이거거든 사실 핵심은. 그래서 그 완성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로열티 같은 건 좀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기술 이전을 받기 때문에, 한국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완전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진짜 6세대 전투기는 한국산 뭐 프랑스 라팔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 필요한 거죠. 마치 먼저 번에 T-50이 있어서 KF-11이 나오듯이 국제 공동개발 전투기, 경전투기 있었기 때문에 KF-11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예산을 주는 뭐 기재부, 방사청, 이거를 설득해서 뭔가 제대로 돈을 타내려면은, 이거 완전 국산입니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뻥튀기해서 홍보를 잘해야 되죠. 근데 실상은 또 아닌 사람들은 아닌 거 다 아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끼어들어서 기웃거렸던 게, 잠시나마 기웃거렸던 게 이제 영국의 롤스로이스야. 마치 10년 전에 KF-X 때 떨어진 업체죠. 거기가 와서 이제 뭐 얘기를, 본사 기준이에요. 서울 사무실이 아니라 본사 기준에서 얘기를 한번 했어.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미련을 이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미국 업체 프레이 히트니까. 근데 뭐 엔진 규격이 뭐 어차피 F414에 맞춰져 있는데 그걸 한국형으로 만드는 건데 완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업체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아직은 좀 미지근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뭔가 이게 설득하거나 이게 끌어내서 자기 휘하로 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그런 막 저항을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기술을 꾸준히 쌓아봤어. 가스터빈 얘기하면서. 근데 가스터빈 그거 뭐 선박이나 이런 지상에서 그거 가지고 이게 항공기 엔진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좀 과대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그 진정한 또 우리 한국산 엔진은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할 때, 그거는 이제 2040년이 지나면서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얘기 돌아와서 블록 3는, KF-XX라는 블록 3는 이 블록 2가 양산 다 끝나고 행정 뭐 서류 같은 거 다 이제 이거 다 해서 서류 넣어 끝났어 마무리했어 하는 2032년부터. 그 전까지 우리가 타이가 또 전투기 생산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2030년이면 거의 뭐 생산 라인에, 사천에 120호기까지 깔려 있죠. 그게 라인이 호수로 따지면. 그럼 이제 방사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류 처리해야 되고 뭐 여러 복잡한 게 있으니까 뭐 1년 이상은 시간을 두면서 또 발제를 해서 블록 3 넘어가는 걸 또 사업화 시켜야 되니까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뭐 2031, 32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출발은 2032년부터 한국형 스텔스는 개발을 합니다. 엔진 개발을 좀 몇 달 먼저 시작을 해요. 그 로드맵을 보면은 공개된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먼저 F414의 한국형 버전을 이제 먼저 출발하면은 이제 32년에 바로 블록 3가 출발해서 2040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시간은 그래도 넉넉 잡은 거예요. 한 8년 정도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수출이잖아요. 제2도약기. 그 K방산의 제2도약기 이제 2030년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FA50 블록 20은 뭐 흔하게 뭐 필요한 나라에서 판매될 거예요. 마치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슈퍼투카너 저속기 있잖아요. 터프로기 지금도 팔리듯이 그 필요한 나라들이 아직도 있듯이 그건 별도로 팔리는 건 있을 거고 거기에 걸맞게. 근데 이제 KF-12 블록 2는 진짜 전투기를 대량으로 고성능을 보유한 나라에서는 이제 뭐 좀 판매 계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면 장공지 2가 이제 다 끝난 상황이니까 2032년이면. 그다음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그때는 이제 시제품이 다 이제 개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2032년부터 블록 3가 나오는 완성된 게 개발이 2040년까지는 블록 2를 열심히 팔아야 된다. 열심히. 그래서 그런 단계적으로 사실은 전투기 종류를 보면은 블록 2가 우리 일선 부대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전까지는 선제적인 계약이 과연 있겠느냐.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전에는 F-50 블록 20을 좀 더 치우자.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뭐 2028년이 좋든 2029년이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투기 종류별로. 뭐 프랑스 라파는 또 더 팔겠죠. 이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자기들이 자국산으로 미티어에 의존 안 하고 자국산은 지금 NG 버전, 미카 MG 버전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로 이제 들어가겠다 하고 있으니까, 하이급에서는 이 스텔스가 아닌 하이급에서는 이제 프랑스 라팔 버전이 계속 신형 버전이 팔릴 거고, 우리는 이제 F-50 블록 21 팔아야 되고, 그리고 또 국내 생산도 이제 KF-12
KF-11을 하면서 2031년부터 이 32년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해외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라팔은 더 이상 못 팔죠. 끝났죠. 그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수출 시장은 이제 그렇게 서로 다 바뀌는 거죠. 나라하고 전투기가. 그래서 뭐 2032년부터 40년 사이에는 블록 2를 좀 많이 팔자. 할 수 있다. 라팔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현재 독일에서는 5번째 개량형 트렌치 5를 예산을 넣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F카스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프랑스가 주도해서 독일하고 공동 개발하는 뭐 사실상 5세대급 F카스라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유로파이터 또 5번째 트렌치 5 얘기하는 거. 그럼 이제 그때 가서 트렌치 5가 나오면은 우리 블록 2한테 또 밀리죠. 그때 뭐 이제 생산 배치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독일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라팔에서 이제 유로파이터 최신형으로 바뀔 수 있죠,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변수는 중국이나 뭐 더 나아가 러시아나 이제 이런 스텔스 전투기를 또 이제 해외 이제 시장에 내놓는데, 근데 중국은 지금의 J-10C를 지금 보면은 지금 파키스탄 공군이 이제 뭐 활약을 했다는 그 도입국들은 정해져 있어요. 기존의 3세대, 2세대급 3세대 전투기인 J7의 대체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어, 벌써.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보유를 이제 하고 있으면 숫자를 늘리고 있고, 두 번째가 벵글라데시가 선정을 했어요. J10C. 그래서 이제 나라들은 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FA50이나 KF-11 도입을 예정한 나라들은 대상국들은 아니에요. 시장이 서로 양분하니까 돼 있기 때문에 중국산 스텔스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럼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트리케이 칸인데, 미국하고 현재 그 트리케이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에르도안이 F-35 다시 살 수 있게 해달라. 뭐 S-400 러시아제 지동미사일 어디다가 처분을 할 테니까.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튀르키예가 F-35 도입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우선 필요한 전투기니까 거기에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튀르키예 칸은 국내 개발, 자국내 개발이기 때문에 돈이 또 자기 경제가 좋지가 않으니까 야, 그건 천천히 해. 그러면 제 시간에 안 나오죠. 원하는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그걸 눈치채고서 지금 KF-11의 복자기에 최근에 자국 조종사가 와서 직접 조종을 했다는 일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형식으로 인도네시아가 KF-11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유동적인 게 되게 많으니까 전투기 개발이나 시장이. 그래서 뭐 2030년 전후로 해서 어떤 변동은 분명히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의 변동은 있는데 좀 뭐 재미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당분간은 F-50 블록 20. 그래서 폴란드 PL 버전, 말레이시아 M 버전이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 가서 8월 21일 날 봤는데 만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에 A사 레이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근데 무장도 뭐 생산되거나 만들어서 인티그레이션 해서 그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거는 F-50 블록 20이 일단 납품부터 할 것 같아요. 그 인티그레이션 되기 전에 폴란드하고 말레이시아는 예정대로 이렇게 넘겨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티그레이션 업그레이드로 이제 그 장비를 장착하는 걸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전투기 수출, 이게 뭐 개발 수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러우 전쟁 이후 드론과 순항미사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드론 전쟁이라는 게 본격화된 게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이제 인해서 시작이 돼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량 이제 발사를 하면서 비행을 시켜서 지금 피해가 또 우크라이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뭐 일종의 전략적인 거점, 그게 뭐 석유 시설이라든지 그 인프라 문제들, 거기로 또 타격을 이제 골라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현대 21세기 중반의 현대전 무기에서는 상당히 좀 고도화된 무기로 이제 등장을 했죠. 자리를 잡았죠, 완전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어서 일어난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데, 또 거기에 이제 개입을 했던 이제 이란이 또 이제 보여줬고, 거기는 이제 장거리 드론이죠. 비행 그 거리가 대부분 이제 멀리서 날아오는, 물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에는 이제 하마스 쪽에서 이제 단거리 뭐 일부 드론을 사용한 건 있는데, 대량으로 장거리 드론을 사용한 건 이제 이란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한반도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지구상의 어떤 전쟁의 순서를 보면은 이 지도 그대로 러우 전쟁 시작해서 이렇게 좀 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중간에 이제 양안 대만이 있고 중국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끝에 있는 이제 한반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위협이 성장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우리한테 닥칠 현실이다. 우리는 뭐 지금 평상시에 지금 연휴라고 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북한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제한적인 전쟁을 이제 이런 종류의 제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 옛날에는 뭐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일부 간첩 형태의 침투부대를 시켜서 그란을 해서 사회에 혼란을 많이 줬는데, 뭐 6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말까지 그런 일이 있었죠. 잠수함에 이제 승선해서 잠수함 타고 이제 들어온. 근데 지금은 이제 형태가 바뀌어서 뭐 인터넷 세상이 된다면 이제 다른 방식. 그다음에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간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중간에 뭐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연평도 포교, 천안함 사태, 천안함 격침이죠, 피격.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상과 이제 수중에서 있었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2025년도 이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전면전은 이제 두 번째고,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간을 보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이제 드론 전쟁일 것이다. 뭐 그 전에 있었던 2014년도나 뭐 2023년 4년도 있었던 거는 사실 그냥 RC 개념, 리모트 컨트롤, 조그만 소형 무인기 개념의 정찰, 일반 카메라 이제 장착해서. 근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위협을 받았죠. 이 정도로 이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러우 전쟁이 드론 전쟁보다 우리가 먼저 겪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를. 저게 만약에 이제 폭탄, 뭐 수리탄, 박격포탄을 탑재했을 경우에 그냥 그 당시에는 2014년도 이후에 2016년도, 17년도 이때는 그냥 상상을 했던 거지 뭐 무기, 무장이 탑재가 돼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만 이렇게 장착해서 일반 그 DSLR.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겁이 좀 났었죠, 사실. 저부터. 이게 무기야. 완전 무기화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중간에 2022년도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까지 그 아주 무시무시한 걸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제 북한군이 정식으로 파병 가서 거기서 모든 거를 이제 습득해서 그리고 이제 대가성으로 북한의 이제 공장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드론 그 대량 생산 공장. 왜냐면은 러시아가 어떤 파병을 해줘서 고맙다는 거는 이제 외형적인 거고, 자기들 속으로는 별도의 공장, 조달할 수 있는 공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러시아는 이번에 이거를 어렵사리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제3차, 1차는 이제 2014년도 크림반도였죠. 세 번째로 또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할 거예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을 하더라도 이제 드론이 대세고, 그러다 보니까 드론 무기를 자기 혼자 만들어서는 힘들고, 이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제한적이고, 그러면 제3의 공장이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뭐 공동 생산이든 독재 생산이든 간에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역수입을 하고, 그러면 또 북한은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이게 파괴력이 있는 이제 드론을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정찰 드론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도발을 할 것이다. 근데 단계적으로 백령도 지역을 아마 테스트 해보려고 할 거예요. 도발을. 우리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가깝죠. 그래서 거기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리고 수도권을 이제 건드려 보겠죠.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러시아의 또 지원을 받아서 공장 설립을 이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급히 대응한다고 이제 뭐 폴란드제나 이스라엘제 뭐 긴급 도입 사업으로 이제 우리도 자폭 드론을 이제 도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사실은 도입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대요. 사실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과 수정을 하고 나면은 본격 실전 배치는 우리가 언론에서 접한 대로 연말이 아니라 2027년도 정도 돼야만 직도입한 것도. 그러면서 동시에 뭐 국내 그 방위 조달법을 좀 수정을 해서라도 바꿔서라도 풍산이나 LIG 넥슨 중심의 어떤 좀 대규모 큰 업체, 방산업체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대량 생산 배치를 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의 드론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뭐 러우 전쟁의 어떤 그런 사례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드론 전쟁이 이제 확산이 한반도까지 올 것이다. 제한적인 전쟁이 있어도 뭐 국시 도발도 마찬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순항 미사일이, 사실 순항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보다 먼저 개발을 완료해서 실전 배치를 먼저 했어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은 순항 미사일보다는 액체 연료 주입식의 뭐 탄도탄이죠. 그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뭐 결국은 ICBM까지 이제 가는 거지만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탄두. 그 중심에 이제 올인을 한 거지. 자기들이 어떤 군사력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뭐 미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본 포함해서. 그래서 한쪽 부분을 집중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니까 최근에 뭐 한 5년 전부터 하나씩 시제품이 나오는 게 순항 미사일. 그리고 외형을 보면은 그 토마호크 크루저를 그대로 이제 카피한 듯한. 근데 대한민국의 순항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그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 어떤 공기 흡입구라든지 그 디자인이 결국 이제 토마호크 크루저를 이제 흉내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거의 같은 비슷한 유형의 이제 순항 미사일이 본격 양산 체제로 이제 북한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 왜냐면 몇 차례 이제 보여준 게 있는데 시제품 중에서 이제 실패작도 있고 성능이 모자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북한의 열병식에서 가장 10월 10일 날 열병식에서 이제 나타난 거를 보면은 이게 가장 최신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면 이제 실전 배치를 해서 양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향후에 이제 2025년 이후에 2030년대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이 무기 체계에 또 서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무기 체계 보유의 주력이 이제 옮겨가는 거죠. 물론 여러 종류의 무기 체계가 있지만 그건 기존에 다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고도화되고 있고 무기 체계의 남북한의 무기 체계의 어떤 장르, 뭐 소위 뭐 이렇게 종이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책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대는 반대로 이제 엔티 드론, 그거를 이제 저지할 수 있는 엔티 드론 방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동시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군 수뇌부에서 국방부에서는 일단 자폭 드론을 직도입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평상시 말씀드렸던 UAV 큰
정찰 드론이라 할 수 있죠. UAV 쪽에 확보가 또 우선이에요. 왜냐면 그것도 지지부진하거든. 그리고 또 예산을 배정하고 계획을 잡은 거는 그게 또 먼저고.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에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도입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세트.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기 군단급 2 이게 이제 완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일선에서는 자폭 드론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그 장사정포나 미사일, 탄도탄 부대들을 감시할 수 있는 높은 고도에서 그 수시로 그런 어떤 정찰 감시 자산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방사청은 사실 숙제를 많이 지금 안고 있어요. 북한은 좀 제대로 딱 독재 체제니까 한 번에 명령 내리면 딱 이렇게 인사천리로 가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뭐 많이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한 발짝 뭐 반 발짝 좀 느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2030년대를 앞두고 정말 새로운 이제 위협으로 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이 오산에 미국판 아이언돔을 먼저 배치한 배경과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이라는 게 무기 체계를 이제 신형 무기체 도입하거나 적용할 때 시제품 형태로 이렇게 간보는 이제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오산 기지를 이제 방어한다고 해서 그 IFPC라는 걸 배치를 했는데 이게 뭐 전부터 이제 소개는 됐었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을 보면은 이제 계속 뉴스나 뭐 자료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건 순수 이제 방어 체계인데 그 드론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배치했다? 공개를 이제 흘린 거죠. 그것도 특정 언론에서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는 기자가 있어요. 그 인터넷만 취재를 안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혼자 주워가지고 단독으로 보도해서 대단한 건 또 아닌데 근데 많이 받아는 썼어요. 왜냐면 이게 특정 유명한 언론 매체다 보니까 뭐 대단한 걸 생각하고 이게 신뢰성이 있다 해서 받아 썼는데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한미 연합체계의 미사일 방어가 지금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정식으로 이게 좀 각각으로 이제 놀고 있는데 그 미사일 방어 체계, 탄도탄이나 순항 미사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드론까지 가야 되는데 드론 방어 체계를 아직 뭐 서로 뭐 구체적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장비가 들어온 거죠. IFPC가. 그리고 나중에 지금 또 기사가 난 게 카타르에 가 있던 이란 때문에 이란을 이제 이란의 공격을 받는 걸 대비해서 카타르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산에 있던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뭐 2개 세트인가 이렇게 해서 보냈던 게 있어요. 다시 이제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언급이 되는 게 이제 돌아오면은 곧바로 업그레이드 그 버전으로 갈아탈 것이다. 그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이든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 갈아 엎을 것이다. 새 걸로. 그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표시가 안 나고 일단 내부 시스템이니까 우리 일반 그 컴퓨터 시스템 보듯이 서버 같은 거. 그걸 갈아 엎어서 북한의 탄도탄, 신형 탄도탄에 더 대응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급한 상황에서는 뭐 큰 드론이 날아오는 좀 막기 위해서는 이제 러우 전쟁이 나타났으니까 비용도 효과면에서 꽝이지만은 그것도 급할 때는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속 대응하려면 이제 소프트웨어 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일단은 다시 와서 한국에 다시 가져오면은 수송기에 싣고 와오면은 다 이제 갈아엎는 거.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는 거고 패트리어트 신형 시스템 내부 이제 화력제어 시스템들이 다 바뀌고 뭐 사통장 전부 다 레이더 시스템이 다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을 또 해보는 게 지금에 들어와 있는 IFPC하고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연동해서. 새로운 전에 안 해봤던 한반도에서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IFPC가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전력으로서 완전하게 자리 잡고 하다못해 이제 군산도 배치해야 되고 칠곡 외관 이런 쪽에도 이제 어떤 군수물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배치해야 되고 뭐 하려면은 일단 한 군데서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를 뭐 시제품 형식으로 좀 테스트 해보려는 측면이고 그래서 큰 의미는 아직 안 두고 있다. 이게 다 돌아오고 다 결합이 되고 사드하고 연결되고 해서 층층별로 가장 저속의 저고도의 드론까지 잡을 수 있는 게 다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그 리퍼 무인기 이걸 배치됐다고 해서 또 뭐 사실상 언론이죠 언론 주류에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기사 받아쓰기 하고 근데 이게 뭐 어쩌는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이거를 뭐 이렇게 딱 확대 해석을 하는지 일단은 이게 비행체가 저속이잖아요. 저속 항공기잖아 무인기잖아요. 근데 주변국이 뭐 중국이나 북한이 그 지대공 그 화망들이 무기체계들이 이런 뭐 저속 무인기를 뭐 격추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더망도 상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좋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 그리고 뭐 저 북한의 안쪽, 평양 뒤쪽에 있는 뭐 탄도탄 기지라든지 뭐 발사대를 찾아 뭐 타격한다? 과연 그렇게 뭐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처럼 그게 될까요? 이런 비스텔스의 저속 무인 공격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타격의 어떤 수단보다는 그 대북
정찰 감시 정찰 능력을 이제 좀 더 보강하는. 왜냐면은 일단은 최근에 그 평택기지 캠프 험프대에 있는 한 거의 30년 사용했던 그 터보프롭 정찰기 두 종류가 퇴역을 했어요. 그래서 본토로 다 가서 이제 또 모습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다 보내고 이제 정리하고 있고 이제 퇴역한 거고 두 종류를 이제 퇴역시켰고 이거를 공백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시중 언론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얼렁뚱땅 기사를 쓴 내용을 보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신형 정찰기 그거 보강하기 위해서 신형 정찰기 한 종류를 이제 직접 봤다. 이제 보여주니까 사령관한테 보여주고 보고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R 영어 스펠링으로 R5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6 R56 정찰기라고 있어요. 이게 터보프롭 수송기를 개조한 건데 쌍발 엔진 2개짜리고 이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게 신형 이제 터보프롭 정찰기죠. 이게 일단은 배치가 됐어요. 기존에 두 종류에서 하나는 대체가 됐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또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리퍼가 들어온 거예요. 정찰 감시 정찰 자산으로서. 이 타격은 이제 두 번째 급할 때 뭐 DMZ상에서 작전할 때 필요하겠지만은 이게 뭐 내륙 깊숙이 북한 쪽에 안쪽에 깊숙이 들어간다 뭐 바다를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격추가 가능하고 북한군의 방공망에 걸리면 그래서 일단은 뭐 감시 정찰 대북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새롭게 이제 꾸미기 위해서 리퍼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리퍼의 어떤 그 비행체의 특징은 27시간 장기 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24시간 이상이니까 하루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건데 원리상으로 항공기 원리상으로 그리고 이제 항속거리로 따지면은 그게 1,800km까지는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중국까지 감시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중국 감시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부대가 군산에 있다면은 뭐 오산도 왔다 갔다 하고 수원기지까지 올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원주기지까지 이제 밤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대북 감시, 정찰 자산인데, 그러면 서해안 쪽에 뭐 중국의 칭다오라든지 뭐 다른 칭다오 이쪽을 이제 함대들이 있으니까 감시할 수 있겠죠. 해상에서. 근데 뭐 중국에 또 감시 자산이 있어서 역으로 또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군산에 또 배치한 게 전통적으로 항상 대중국, 옛날에 대중공이죠. 전력으로서 기지인데, 주한미군의 어떤 임무 성격이 바뀐다 하는 것 중에 보면은 양안 사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쪽에 이제 투입을 이제 할 수 있는 전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장거리 비행이 되니까 저속이지만은 그래도 날씨에 맞춰서 대만의 이제 후방 지역에, 그러니까 대만의 중국 방향으로는 이게 다 일반 땅이라면 그쪽은 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또 산악지대도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투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인 비행기니까, 무인 항공기니까. 그래서 유사시에는 투입을 할 수 있죠. 1단계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만 유사시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닐까. 뭐 지금이야 이제 대북한 감시 정찰로 운영하고 있고, 근데 유사시에, 양아스대 유사시에는 그걸로 이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무기가 기존 방공체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나요?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하는 거는 이제 배경, 이유를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격 수단을 다종다양을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앞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우리보다 개발이 사실 늦었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 엔진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불검 사업을 통해서 쉽게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착수가 좀 빨랐고, 그리고 이제 뭐 지형 뭐 대조 방식이라든지 뭐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처럼 그런 방식은 다 기존에 다 우리가 기술이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 이제 접목을 시켜서 연결해가지고 완성이 빨리 됐고, 지상 발사식 이제 현무 3 시리즈죠.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사식 이제 최근까지 이제 다 전력화한 거, 그다음에 이제 함정 발사식으로 다 구비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핵무기, 핵탄두 개발에만 전력 질주하고 탄도탄에 이제 전력 질주했었는데 뒤늦게 이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이게 뒤지고 있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걸 이제 뭐 대량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북한이 공군 전투기 전력이 형편없잖아요. 1989년 이후 그때부터 이제 미그29라는 당시에는 이제 좀 유력한 전투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볼품없는 전투기 9세대, 4세대 전투기죠. 4.5도 아니. 이걸 이제 뭐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뭐 전투기는 미국이들은 다 진짜 뭐 거의 창고에다 넣어야 될 정도 수준이고 뭐 박물관 보내고,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독 항공 전력, 항공기 타격 능력이 떨어진다. 그냥 다 탄도탄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정밀 타격 수단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들여다 보니까 순항 미사일이고 또 대한민국에 비교해서 한 10년 정도 뒤처졌고,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들이 기술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뭐 중국에서 뭐 훔쳐온 것도 있을 거고, 뭐 러시아에서 뭐 또 가져온 것도 있을 거고, 다 종합을 해가지고 순항 미사일을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뒤졌고, 일종의 일반적인 유인 전투기, 지상 공습, 정밀 타격, 사람이 이제 탑승한 전투기가 그나마 정밀하게 제대로
근거리에 이제 폭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식으로는 이제 방공 전투기를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이 드론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이제 개량형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우리처럼 종류가 늘어나고 대량 생산에 좀 전력 투구하지 않을까. 드론은 이제 로우급 전력이라면 이제 하이급 전력으로서 순항미사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현재까지는 과대 포장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전하는 게 핵탄 드론을 이제 장착했다. 그래서 전략 순항미사일이다. 이렇게 좀 아직은 지금 그 단계가 아닐 텐데 과대 포장해서 이제 선전을 하고 있죠. 전통적인 이제 북한의 어떤 선전 과대 포장 방식으로. 그래서 합참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공개하는 게 다 진짜가 아니고 다 실전 배치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좀 분류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우리 합동 참모본부에서는 이제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공개되는 게 다 실전 배치된 건 아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은 앞으로 이제 위협이 더 증대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상 어떤 방공망. 순항미사일은 이제 뭐 초음속이 아닌 상태에서는 아음속은 이제 뭐 격추할 수 있으니까 일반 적어도 이제 비행체 항공기처럼. 그래서 방공망을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에 대한민국 육군 중심의 방공망, 적어도 방공망은 사실 북한의 AN2하고 이제 500MD, 북한이 보유하는 500MD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구축을 오랜 기간 해왔죠. 그건 다 성공을 했어요. 잘 구축이 됐어요. 수도권에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업무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띄어요. 볼 수 있어. 나는 이제 보면 알아요. 그게 어디에 있고, 저기 있네. 뭐 부대가 이제 뭐 개편돼서 거기 시설, 기반 시설을 뭐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새로 건설한다든지 저는 금방 보면 아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다 안정화됐는데 이제 또 과제가 엔티 드론 문제. 그러니까 드론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거 본격적으로. 근데 기존의 이 광학 센서, 전자광학 센서들은 기존에 이제 적어도 침투 유인 항공기 중심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게릴라전 그런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완전 엔티 드론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순항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이제 뭐 들어오면 우회해서 바다를 우회해서 들어오면 막기 위해서는 추가로 예를 들어서 복합 비용 같은 게 좀 비싸긴 하지 않습니까? 복합 비용을 더 발전시킨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내놓고 있는 수출 버전들이 있어요. 좀 더 고도화된 게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군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연안, 뭐 태안반도가 좀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수도권의 인천 쪽, 인방산 쪽도 중요하고 또 태안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 밑에 울산, 포항 지역도 중요하고 부산 지역도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이 초음속 순항이 아닌 아음속 순항 미사일도 대비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건 대량 생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일부 적어도 대공망은 이제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게 고고도 방공망, 뭐 사드, 뭐 미군은 사드지만 주한미군은 우리는 LSM 1, 2, 뭐 그다음에 천국 뭐 2, 3 그리고 뭐 북한의 장거리 사정포나 다연장 로켓포 방어하는 이제 적어도 LAMD도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방공망에 투자해야 되는 게 좀 더 늘어나는 거죠. 종류가. 북한은 지금 좀 종류를 또 늘리니까 우리 또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숙제가 또 생기고 있는 거죠. 별도로. 또 한쪽에서는 북한 감시하기는 뭐 정찰 UAV 완전히 지금 제대로 가지 않고 있고 그것도 보강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10년 단위로 새로운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국방부는. 또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또 새로운 게 또 생겨서 그것도 쫓아가기 바쁘고.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뭐 경쟁이에요. 이게 쉴 틈이 없는.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이제 방산업체의 노력과 또 그거를 우리가 사줘야 되니까 방위사 합창에서 확보도 중요하고 수출도 중요하고 동시에 모든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은 지금 어떤 상황이며 분담금, 기술 이전 일정 등에서 잡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제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SNS를 통해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개발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제 시제기 한 대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안 내니까 돈 받아야 우리도 시제기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천에 카이 그 본사에 경락고에 그 시제기가 있어요. 돈을 안 냈으니까 못 주지.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 이제 카이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그 시제기 이제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제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시험비행 조종사가 또 시험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오는 시험비행 조종사도 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그런 소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제기를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분담금 관련돼서는 좀 아직 뭐 특별하게 뭐 깎아달라는 얘기는 이제 이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담금 관련돼서 아직 얘기는 없는데 갑자기 이제 인도네시아 쪽 SNS를 통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제 분담금은 깎아달라고 그러고 안 내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기술 이전 관련돼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KF-21,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IFX라고 합니다. 사업명을.
근데 이게 기술 이전도 우리가 뭐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돈 준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은 우리도 국내 법상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줬다가는 그거 준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돼요. 깜빵 가야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기술 이전의 핵심은 뭐냐? 생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IFX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이 IFX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을,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생산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지 뭐 A사 레이더 뭐 이런 뭐 핵심 뭐 기술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국과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KF21에는 이제 미국산 부품이라던가 미국산 엔진 등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우리나라와는 별개의 문제고 또 미국과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이게 기술 이전 문제는 뭐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리고 돈을 낸 만큼만 주는 방식이지 그냥 돈도 안 줬는데 우리가 뭘 퍼준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듭니다. KF21은 4.5세대로 시작했지만 5세대를 목표로 하는데요. 이런 전략의 이유와 터키 칸과 비교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랑 KF21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분담금 안 내고 막 이런 지가 꽤 됐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가 만든 칸을 뭐 구매하겠다. MOU를 맺었어요. 정부 대 정부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분개하는 그런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하고 우리 KF21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칸은 아직 이제 시제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튀르키예가 중동에서 나름 이제 좀 강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튀르키예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16을 면허 생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보면 튀르키예 공군에 F-16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튀르키예 공군만 썼던 게 아니라 뭐 이집트 공군의 F-16도 튀르키예가 만들었고 몇 나라의 중동 몇 개 국가의 그런 F-16을 튀르키예가 만들어서 납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면허 생산권을 줘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약간 항공기 쪽으로는 그래도 중동에서 튀르키예가 나름 강점이 있는 나라고 최근에 또 잘 보면 튀르키예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칸도 일단 시제기 한 대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 걸린 게 인도네시아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UAE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좀 세일즈를 세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카이 다닐 때 중동에서 하는 방산 전시회 가보면 조금 좀 이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산 전시회 가보면 이제 전시회장 크기가 달라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전시회장하고 튀르키예 쪽 전시회장하고 크기가 달라요. 튀르키예는 전시회에 나갈 때 돈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요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죠. 무인기. 무인기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락타르 TB2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전 세계적인 튀르키예를 알리는 그런 무기 체계로 지금 자리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튀르키예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고 또 그런 공통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칸을 이제 구매를 하겠다 일종의 이제 MOU 같은 걸 맺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튀르키예가 만들고 있는 칸은 아직은 시제기가 한 대밖에 없고 양산은 사실 이제 언제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제 KF21은 지금 테스트를 거의 이제 블록 1은 마무리돼 가고 있고 양산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 가능한 전투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칸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을 선택했다라는 건 약간 좀 전투기 성능보단 뭔가 다른 걸 노린 게 아니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지금 프라보 대통령이 이 KF-21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제 집권하면서 국방장관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커미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 때는 자기가 대선 나가기 위해서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우리 쪽에 뭐 소문이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불법적인 커미션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튀르키예 칸을 선택한 걸 봤을 때 뭔가 튀르키예가 칸 구매와 관련돼서 커미션을 뭐 주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튀르키예 칸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저거를 이제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은 단복자 겸용의 AI 파일럿 유무인 복합 MUMT 적용이 예정돼 있다는데요. 이런 기능이 미래 전장에서 어떤 독보적 이점을 만들어줄까요? 최근 전투기들은 사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유무인 복합은 향후 미래 전장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돼가고 있어요. KF-21도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전만 하는데 블록 2는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록 1은 공대공 무장밖에 장착을 못하지만 블록 2는 공대지, 공대함 뭐 이런 임무도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인기와 복합적으로 만약에 작전을 하게 된다면 생존성이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미래 전에 필요한 이런 작전 요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잘 되면 향후에 수출 시장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치 3 핵심이 스텔스 강화를 위한 내부 무장창이라는데요. 반매립에서 완전 매립으로 가는 설계가 왜 그렇게 어렵나요? KF-21은 지금 모양새는 사실 4.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무장을 안에 넣게 돼 있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무장을 다는 형상이에요. 근데 이제 KF-21을 만들 때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만 보면 미국이 만든 F-22랑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무장을 안 달고 그냥 날았을 때는 사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최소화되는데 밖에 뭘 다는 순간 확 커져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설계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내부 무장창을 쉽게 적용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동체 하부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반매립식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무장창을 만들어야 돼요. 내부 무장창을. 근데 내부 무장창을 이제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차를 한 100km로 가는데 갑자기 문을 연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근데 이 내부 무장창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해야 되고 무장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실제 비행기에 적용하기 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단순히 내부 무장창만 만들어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기는 어려워요.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저감시켜주는 도료라든가 필름 같은 것도 전투기에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린 요건 아직 안 해봤어요. 이것도 지금 이제 올해 국방 예산 증액하면서 연구개발에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뭐 1, 2년 연구개발해가지고 나오지가 않겠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이제 과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연구개발을 잘 하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KF-21 블록 3가 그렇게 갈지, 아예 스텔스 성능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이제 공군의 딜레마가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5세대 전투기 F-35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쓰는데, 이제 미국에서 도입한 F-35는 우리가 돈을 주고 샀지만 막상 운용해보니까, 이거 우리 전투기가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약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KF-21을 스텔스화를 시킬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지, 이제 이거를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의 국산 엔진 개발은 난이도와 비용 논란이 큰데요. 그럼에도 한국이 자체 엔진을 추진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KF-21은 향후 이제 양산될 120대의 KF-21은 국산 엔진을 쓸 일이 없어요. 이미 이거는 미국 지휘사의 F414 400K 엔진을 쓰기로
확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KF-22 블록 3라든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화를 하고 내부 무장창을 만들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체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추력이 더 큰 엔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전투기가 됐든 KF-22 블록 3가 됐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KF-21에 장착된 F414 400K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해서 5세대 전투기 엔진은 아니에요. 이제 이게 전투기도 세대에 따라서 엔진도 변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KF-21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위한 엔진이지 5세대를 전투기를 위한 엔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5세대 엔진과 관련돼서 해외 면허 생산권을 안 줘요. 지금 이제 우리가 KF-21에 장착하는 F414 400K 엔진은 물론 미국 지휘사 엔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5세대 전투기 엔진은 이제 미 정부가 해외 면허 생산권을 안 주려고 그래요. 미국 내에서 만든 거 갖다 써라.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처럼 이제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는 나라는 아예 이제 수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뭐 KF-22 블록 3가 됐든 아니면 정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됐든 아예 새로운 게 됐든 이제는 엔진을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하면 다음 버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F-22에 장착된 F414 400K 같은 경우에는 자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13,200, 그러니까 밀파워, 항공기 엔진이 내는 순수한 추력을 이제 보통 밀파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게 13,200이라는 얘기도 있고 14,200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한국형 엔진은 한 3,000파운드 정도 추력을 키우려고 그래요. 한 뭐 16,000, 17,000 정도로 이제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5세대든 5.5세대든 차세대 전투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F-35입니다. F-35는 단발 엔진인데 이 밀파워 추력이 32,000, 4,000 이렇게 돼요. 엔진 하나인데 우린 지금 2개인데도 그 추력이 안 나오는데 사실 지금 F-35에 달린 F-135 엔진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외계인을 갈아놓은 엔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5세대 전투기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5세대 전투기 하려면 그 정도 파워는 내야 되거든요. 12,000, 13,000, 뭐 32,000, 34,000 이 정도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 F414보다 추력이 큰 국산 엔진을 만들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개발비만 해도 한 뭐 최소 2조, 뭐 많게는 뭐 3조 이상 이렇게 들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시간도 꽤 걸리겠죠. 뭐 소재라든가 우리가 뭐 지금 이제 5,500파운드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10,000파운드도 할 거고 하지만 16,000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추력의 엔진이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데 일단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지금은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F-35, Su-57, J-20과 비교했을 때 KF-21의 센서 전자전 통신 기술은 어떤 차별점과 강점이 있나요? 일단 이제 F-35랑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제가 봤을 때는 KF-21의 일종의 이제 항공 전자장비에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져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F-35는 5세대 전투기고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 갭이 분명히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특히 항공 전자장비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F-35 같은 경우에는 또 성능 개량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군이 쓰는 거는 F-35 뭐 블록 3F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블록 4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공군의 요구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F-35 블록 3F랑 KF-21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양산에 들어갈 블록 1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분노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최소 10년, 최대 20년 격차가 있어요. 항공 전자 장비에만 있어서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같은 A사 레이더라도 물론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F-35가 앞서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F-35는 A사 레이더를 이용해서 전자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사 레이더 안테나를 이용해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을 시킨다거나, F-35는 또 이제 스텔스 전투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레이더에서 발생되는 전파도 탐지율이 적은 뭐 LPI 뭐 이런 걸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스텔스에 최적화된 모델이고 F-35는 5세 전투기로. 반면에 이제 KF-21은 아직은 이제 4.5세대 안에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러시아의 Su-57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어떤 면은 KF-21이 앞서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제니십은 이제 중국의 제니십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스텔스 전투기예요. 왜냐면 이제 중국 공군의 작전 요구도가 일단은 중국이 땅덩이가 크잖아요. 이걸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형 전투기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기술적으로 좀 제니20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좀 성숙이 덜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는데, 이번 이제 9월 3일 열병식 때 나온 걸 봤을 때는 물론 이제 F-22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 격차가 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쫓아왔다라고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KF-21하고 비교하면 사실 KF-21이 제니십보다는 좀 이제 뭐 항공 전자장비는 사실 제가 뭐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단 스텔스 성능 관련돼서는 제니십은 저는 실제로도 봤지만 사실 미국 수준의 지금은 기술까지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습게 볼 전투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이 한국 공군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어떤 로드맵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20대가 양산이 돼서 우리 공군의 F4E 팬텀은 다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F-5EF, F-5EF 좀 남아있는데, 요거를 이제 완전히 우리가 KF-22 전력화되면 완전히 대체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군의 미들, 중간급 전력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임무를 다 한다. 이런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중요한 건 이제 꾸준하게 성능 개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빨리 공군에서 써야 돼요. 공군에서 빨리 안 쓰면 수출 시장에 나가는 게 더 늦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KF-21 블록2도 원래 28년 말쯤에 하기로 했는데 좀 땡겨서 하겠다. 뭐 21년 정도 땡겨서 하겠다. 27년에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는 걸 봤을 때는 단순히 이게 성능을 개량하는 것도 있지만 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F-21 블록 1도 좋은데,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좀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는 KF-21 블록 2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뭐, UAE 공군도 와서 한번 타봤고, 그다음에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도 와서 타봤고, 그러니까 이게 타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KF-21을 좀 팔려면 단순히 공중전 임무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임무가 가능한 KF-21 블록 2가 공군에 빨리 배치돼야지 아마 그때부터 KF-21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개발 현황은 어떠한가요? 최근에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죠. 지금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우리나라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화제가 됐던 건 하이코어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제 극초음속 발사체. 요게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외에 이제 우리가 개발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음속 미사일도 굉장히 속도를 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음속과 극초음속은 비행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제 초음속은 보통 마하 1 이상, 그래서 이제 초음속 미사일을 보통 비행 속도가 마하 2 혹은 마하 3 정도 되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마하 5 이상을 비행하는 이런 유도 무기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실험한 하이코어가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했고, 한 고도 20km 이상으로 날면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무기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속도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하니까 마하 5면 뭐 저도 체감이 안 되는 속도이기도 한데 아마 영화 탑건2 탑건 매버릭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초반에 보면 뭐 이상한 비행기가 하나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극초음속 항공기인데 일종의 이제 테스트용으로 영화상에 이제 막 CG로 나오죠. 실제 비행기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 영화를 잘 보시면
거의 마하 10까지 막 비행을 하죠. 그러니까 극초음속이 사실 이 속도가 마하 5 이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물론 이제 영화적 효과로 나왔지만 충격파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이 운용하던 초음속 정찰기가 있었습니다. SR-72 이제 블랙버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 이제 정찰기만 하더라도 마하 뭐 2 이상으로 비행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난 충격파가 한 번씩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랬던 기억도 있고 뭐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실제로 벌어졌는데 속도가 빠르다는 건 역설적으로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그야말로 목표물에 떨어지는 시간도 엄청 빠르겠죠. 이런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비교되는 탄도미사일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탄도미사일도 종류에 따라서 특히 이제 보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떨어지는 낙하 속도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도 어떤 경우에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다 떨어져요. 근데 다만 이제 탄도미사일은 이 궤적이 뻔하죠. 보통 다 포물선 궤적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활공체라 그래서 탄도미사일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마하 5 이상으로 낙하를 하는데 좀 기존 포물선과는 다르게 약간 좀 특이한 궤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요격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실험에 성공한 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에요. 그래서 극초음속이 가능한 엔진을 장착하고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와의 차이가 뭐냐? 극초음속 활공체는 어찌됐든 간에 뭐 우주 대기권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대기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승할 때 기본적으로 포착이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한 고도 20km 정도로 비행을 하면서 마하 5로 날아오기 때문에 레이더에도 잘 탐지가 안 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극초음속 활공체는 최근에 이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발사될 때 그 징후를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도가 낮고 빠르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서울에서 평양까지 1분 컷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실제 파괴력과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하이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미사일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일종의 시험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이코어 실험한 결과들을 보면 뭐 고도가 한 20 몇 킬로, 그 다음에 속도는 뭐 마하 6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공개를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얼마만큼 비행했는지는 아직까지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사실 지금 이게 보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래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보통 한 뭐 180, 200km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코어가 만약에 그 정도의 사거리를 간다 그러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1분 컷도 가능하고 지금 이제 하이코어를 요번에 이제 시험 발사했을 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상에서 발사해 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미국이 이런 비슷한 실험을 수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B-52 폭격기에 달아가지고 시험 발사를 태평양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좀 항공기에 달아서 할 지금 비행기가 없어서 지상에서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을 낼 수 있는 엔진들은 어느 정도 속력이 붙여줘야 그 다음부터 굉장한 출력으로 극초음속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코어 같은 경우에도 잘 보면 하이코어 뒤에다가 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부스터를 달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이번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이코어를 유도 무기, 이제 미사일로 만든다. 그러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아직은 이게 시험체고 또 한 가지 문제로는 여기다가 유도 기능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유도 기능을 집어넣을 때 중요한 게 마하 5 이상으로 비행을 하다 보면 안에 있는 부품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격파라든가 열 이런 거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이런 유도 장치를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 검증이 안 돼서
그런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만약에 마하 5 이상으로 하는 자동차가 사고한다 그러면 아마 흔적도 안 남을 겁니다. 벽에 붙이면 벽도 박살이 나고 차도 아마 그 잔해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양의 폭약을 넣을 필요도 없고, 다만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문제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극초음속 활공 방식은 지금 다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북한은 아직 좀 불확실한 부분이 이제 좀 많고,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활공체 관련된 미사일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지난 9월 3일에 중국에서 전술연 열병식이 있었는데, 이때도 중국은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방식의 미사일도 여러 종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사실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극초음속 활공체 관련 부분은 물론 이제 비닉 사업, 비밀 사업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보여주진 않았고, 이번에 보여줬던 건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관련돼서 일종의 기술적 성과를 좀 확인을 시켜줬다. 따져보면 뭐 언급해 주셨던 중국, 러시아보다는 뭐 살짝 뒤처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온 기술 성과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에 준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요 하이코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지상에서 쏘는 방식이 가장 먼저 시도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군함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군의 뭐 구축함이라던가 이런 데도 장착이 향후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소형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소형화가 되면 우리가 자랑하는 KF-21에도 장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 같은 데도 사실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말고도 우리가 순항미사일 형태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쏠 수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아주 다양한 육해공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국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코어가 공개된 이후 전 세계가 긴장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이렇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시험 테스트했다라고 공개한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 뭐 러시아 요 정도. 유럽은 아직 이제 공개적으로 뭐 나온 건 없고, 지금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관련돼서 제일 발전된 나라는 러시아. 러시아는 이제 지르콘이라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에도 일부 사용됐다라는 또 썰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물론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처진 것도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더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황은 어떤가요?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사실 뭐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그때 전쟁 초기부터 했지만, 최근의 양상은 좀 한 가지 좀 특징점이 하나가 있어요. 특이점이 뭐냐? 주로 이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 뭐 이런 곳을 타겟으로 삼았다면, 지금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이제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공습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거는, 요즘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시설 공격도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심어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특히 이제 영토 깊숙한 곳까지 지금 다양한 공격을 진행 중인데, 과거와 달리 우크라이나가 만든 자국산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공격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특징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건 정유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유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전비의 상당 부분을 이 천연가스라던가 원유를 해외에 팔아서 지금 이걸 전비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전쟁 발발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재를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제값을 받고 해외에 팔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주 암암리에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그것도 사실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정보기관들에 의해서 다 체크는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의 원유라든가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값 받고 파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런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소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제된 정제유와 관련된 수출도 좀 묶으려는 걸로도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정제 시설을 공격하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삶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 러시아에서 많이 나온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유소에 휘발유를 넣기 위해서 많은 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정유 시설을 공격하다 보니까 휘발유라든가 디젤유가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러시아의 정유시설 공격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종전으로 좀 방향을 틀게끔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 다 똑같죠, 지금? 지금은 전선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나라 국민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게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점을 가져오려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종전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더 크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국민들의 삶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살상을 높여서 사기를 꺾겠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해서 사기를 꺾겠다. 그러니까 약간 지향하는 방향이 좀 차이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장거리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중요 도시들을 이제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무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에서 들여온 샤헤드 136이라는 자폭 드론을 러시아화해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폭 드론도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기만 드론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은 말 그대로 드론 안에 폭발물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만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일종의 이제 과부하를 걸리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자폭 드론을 요격하는 걸 기만 드론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목표물에는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또 이스칸데르 계열의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장거리 자폭 드론이 됐던 순항 미사일이 됐던 지금 워낙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하는 패턴들을 보면 어느 정도 소모를 하면 또 생산을 해서 좀 일정한 양을 채운 다음에 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실 이런 조그마한 드론이나 이 순항 미사일들은 레이더로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크기가 대부분 이제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과 함께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레이더 대신에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 일종의 마이크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 드론이 날아갈 때 소리가 나요. 윙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든가 IT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이 자폭 드론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새로운 탐지 체계도 지금 만들었고, 또한 서방 특히 이제 유럽 각국에서 이런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만든 패트리어트. 미국도 전에 지원을 했고, 유럽 나라 가운데 패트리어트를 사용하던 나라들도 일부 자기네가 쓰던 걸 빼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유럽 나라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 지원과 함께 또 미국제 방공 무기를 사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나삼스라든지 독일이 만든 아이리스-T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도 사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현재 이제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공 체계를 해외에서 많이 도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서로 보급선과 주요 시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이 전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선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선에서 뭔가 새로운 공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취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공세를 하는 쪽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에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드론이 많이 지금 전선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전선에서 공세를 취한다는 움직임을 사전에 좀 다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선에서 뭔가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때문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똑같이 상대방의 아픈 곳을, 특히 이제 민간인 시설들 혹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만들어내는 시설들 위주로 지금 서로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72시간 동안 러시아 본토를 공습해 정유소와 철도까지 공격했는데요. 이런 작전의 전략적 의미와 러시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제 러시아 본토 공습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정유소 말씀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러시아에 대해서 좀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은 일단 여러 가지 물자가 전선까지 동원이 돼야겠죠. 병력도 동원이 돼야 되고, 무기들도 전선까지 옮겨야 되는데, 러시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국토 면적이 넓죠. 그리고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분석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 보통 철도를 통해서 중요한 군사 장비나 병력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뭐 일례로 과거에 이제 공세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병력들을 철수하는 과정을 봐도 전선 후방으로 이동시킬 때 철도를 이용해서 후방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재정비해서 철도로 전방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좀 최근에는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만이 가진 일종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방식으로 병력을 재편성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철도도 중요한 타격 시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런 철도와 관련된 공습도 특히 우크라이나가 빈번하게 벌이고 있고, 공습뿐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놀라운 부분이긴 한데, 일종의 이제 첩자를 러시아 영내로 들여보내서 철도 시설물을 테러를 통해 파괴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 같은 무기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나요? 다만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하고 달리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무기 지원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와 종전협상을 이끌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많은 무기들을 지원해줬죠. 그리고 이제 워낙 요즘 이제 러시아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키이우나 우크라이나의 다른 중요 대도시들, 특히 이제 민간인 지역에 대한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방공 체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미국은 좀 다소 지원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돈을 내서 사라,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나라들이 대신 사서 니네가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에 돈 쓰는 거를 그렇게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가 드론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요 대도시를 타격하는 러시아의 자폭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싼 거는 우리 하나로 한 1,000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걸 요격하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지대공 미사일이나 여러 대공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발당 가격이 싼 거는 몇 억, 비싼 거는 몇십억 정도 해요. 사실 이렇게 요격을 하다 보면 수지 타산이 안 맞죠. 일종의 이제 가성비가 안 맞는 상황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이제 방공
미사일, 특히 이제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모됐을 때 빨리빨리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대공 미사일을 많이 써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걸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이 드론을 유혹할 때 어느 정도 가성비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향후에는 전쟁 수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종전 협상이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종전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이런 경계선으로 종전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서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대선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전화 몇 통화만 하면 금방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지금 협상을 몇 차례 해보니까 야, 이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약간 또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 왜냐면 이제 협상 몇 차례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양쪽이 잘 안 와. 의도대로 오지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는 좀 약간 힘들어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종전을 했을 경우에 종전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평화 유지군 성격의 군대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러시아가 생각하는 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좀 이런 걸 병력을 만들어서 좀 와서 중재를 했으면 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되면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잘 보시면 거기에 중국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죠. 그러니까 또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좀 들어와서 뭔가 좀 해줬으면 바래요. 근데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절대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그러니까 유럽의 좀 강대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휴전 혹은 종전과 관련된 협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은 약간 대안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 대부분이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토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의 일종의 나토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 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전 협상이 참 이렇게 한 발자국도 좀 앞으로 못 나가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경제,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2022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많은 국제사회가 이 전쟁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봤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해가 지날수록 점점 관심에서 좀 멀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올해만 들어도 뭐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또 무력 충돌이 있었고, 사실 뭐 태국과 캄보디아도 그런 충돌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에너지라던가 식량, 가격 상승, 원자재 상승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도 하나씩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이 멀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돼가고 있다. 이게 좀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